먼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 근처에 있는 여러분의 은행 ATM에서 10만원을 인출합니다. 잔액은 90만원이 되고요. 그 뒤 시내로 향하던 중 문득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 다시 현금이 필요해집니다. 같은 은행의 ATM에서 같은 계좌에서 다시 10만원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부족해 인출할 수 없다는 안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상하게 여긴 여러분은 이유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두 ATM 모두 같은 은행의 기기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인출을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시스템상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그보다도 인출하려는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마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터무니없다고 느껴지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분명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시의 세계에서는 사물의 성질이 측정되기 전까지 존재할 필요조차 없으며 결과는 측정한다는 행위에 의해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가? 안타깝게도 던집니다. 만약 그런 세계의 모습에 어딘가 모를 위화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명의 매우 유명한 물리학자 역시 분명 당신의 생각에 동의했을 거예요.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양자역학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죠. 수식이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내고 실험 또한 그것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산식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 뒤에 자리한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었죠.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대상이 측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성질도 갖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측하든 하지 않든 현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죠. 전자에는 미리 정해진 스핀 사용값이 있어야 합니다. 입자에게는 좌표든 운동량이든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하죠. 개 전체에도 명확한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측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는 그 유명한 말을 외쳤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 말은 흔히 확률적인 세계에 대한 반발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가 부정한 것은 우연성 그 자체가 아니라 측정되기 전까지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훗날 세 사람의 머리글자를 따 EPR 패러독스라 불리게 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안에서 그는 만약 양자역학이 일반적인 해석 그대로 옳다면 이 세계는 불완전하거나 비국소적이거나 아니면 상식을 한참 벗어난 기묘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양자 이론은 아직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론의 더 깊은 층 아래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추가적인 매개 변수가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측정 결과를 미리 정해두는 숨은 변수가 존재하며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생각은 매우 타당해 보였죠. 아니, 거의 자명한 사실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설이 있다면 현실의 존재도 인과율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상식도 모두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부를 보지 못하더라도 세계는 변함없이 실제하는 것으로서 존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은 취향이나 철학적 성향의 문제로만 남아있었죠. 어떤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은 분명 기묘하지만 어쩌면 세계란 본래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물리학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올바른 설명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흐름이 바뀐 것은 20세기 중반,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이는 논쟁을 멈추기로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였죠. 그는 대신 세계가 수학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무엇이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죠. 그 인물의 이름은 존 벨이었습니다. 현실을 가르는 붉은 깃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해봅시다. 아인슈타인이 옳았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입자에는 실제로 미리 정해진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무엇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하지만 단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인 어떤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영향도 빛의 속도를 넘어 전달될 수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치 마법처럼 작용하는 일은 없으며 모든 것은 마땅히 국소적으로 작동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세계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제약을 따라야 합니다. 그 제약은 실험의 세부 설정이나 해석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양자역학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직 세계는 실제하며 동시에 국소적이다라는 가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존 벨은 그 제약을 치밀하게 수식으로 끌어냈죠. 오늘날 그것은 벨의 부등식이라 불립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소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세계에 있어 그것은 마치 늑대를 향해 흔드는 바로 그 붉은 깃발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그곳은 이미 전혀 다른 현실이 되고 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벨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엄밀한 수학적 부등식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실제성. 측정 결과는 개에 내재된 어떤 매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국소성. 빛보다 빠른 신호 교환이 없는 한 이쪽의 결과는 저쪽에서 어떤 측정을 선택했는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 측정 선택의 자유. 무엇을 측정할지를 실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세계가 아인슈타인이 바라던 모습 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벨의 부등식은 특정한 실험 결과에서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험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어느 하나도 달갑지 않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험이 실제로 수행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것은 지난 세기 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알랭 아스페가 수행한 일련의 실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실험은 여러 차례 반복 재현되었고 더욱 엄밀하게 개선되어 왔으며 알랭 아스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공로로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실험의 방식은 실로 다양했는데요. 입자가 비행하고 있는 도중에 검출기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측정 매개 변수의 선택을 완전히 무작위로 설정하기도 했으며 어떤 정보도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물리적으로 전달될 시간이 전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요컨대 아인슈타인과 자신의 상식을 동시에 믿고자 했던 회의론자의 주장에 대해 모든 각도에서 완전히 반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벨의 부등식은 위배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소하게가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분명할 만큼 크게 위배되었죠. 그리고 그 위배의 양상은 양자역학이 예측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은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문제는 이제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주의 수수께끼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세계가 어떻게 성립해 있는지에 대해 극히 모호하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기존의 세계에 대한 상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소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것들끼리도 순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예가 있는데요. 만약 거시세계에서 국소성이 깨져 있다면 태양이 사라지거나 폭발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8분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실제성을 포기하고 입자에는 측정되기 전까지는 분명한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를 비유하자면 체중이 100kg인 사람이 체중계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뚱뚱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아마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는 그 생각을 반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 초결정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급진적이며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죠.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동전을 던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겐 그 결과가 우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초결정론은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가 미리 정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동전을 던지기로 결심한 것 자체와 그 순간 선택에 대해 생각했다는 사실까지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측정하게 될 소립자의 상태와 사전에 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험은 기묘한 연극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가설을 검증하고 여러 측정 방법 가운데 선택하고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선택지들 모두가 환상이었던 셈이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이미 세 개의 각본에 적혀있던 선택뿐입니다. 입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험자의 행동과 입자의 상태가 우주 탄생의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메커니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실험과학의 종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끝에는 과학 전체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실험들만으로는 어느 선택지가 옳은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현실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직관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틀렸다는 사실뿐입니다. 세계가 비국소적인 것인지 아니면 물체는 측정되기 전까지 아무런 성질도 지니지 않는 것인지 혹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여러 전제들 아니 어쩌면 그 전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려왔던 세계의 토대는 애초에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이란 이미 성질을 지닌 사물들의 집합이며 측정이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행위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 인간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말합니다. 그런 생각은 지나치게 거칠다고. 일상에서는 편리할지 몰라도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른쪽은 양자 물리학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행히도 우리는 매트릭스 속의 순종적인 유닛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안개 속으로 녹아 사라지거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일도 없죠. 그러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러해야 한다고 믿는 모습에 따를 의무 역시 현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현실이 아닌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세계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다만 그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직관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을 뿐이죠. 아마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일 것입니다. 양자역학과 벨의 정리는 우리에게서 현실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세계에 대해 우주관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도 매트릭스는커녕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의 무대 위에 놓인 존재였다는 식의 전개만은 사양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